그만해!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우진이 김치 대야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고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제게 250포기 김장을 혼자 시킨 시어머니, 손톱이 빠지고 의식을 잃어도 119를 거부했던 그분에게 이제 진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올해 37살이고 난소암 2기 진단을 받은 지 정확히 3개월 17일째였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 우진이 중국 출장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맞은 항암 주사 때문이었죠. 4차 항암 치료였습니다. 우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고 저는 4일이면 금방이라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한테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무리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는 우진의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제 손끝은 저릿저릿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손발 감각이 둔해진 상태였거든요. 우진이 전화 자주 하겠다며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영자께서 올라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5층, 저희는 17층이었죠. 똑똑똑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우진이 출근했냐고 물으셨고 저는 방금 나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는 큰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부터 김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250포기 담그기로 했다고 동네 부인회에서 20포기씩 나눠줘야 한다고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몸이 좀 안 좋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진이가 항암 치료 중이라고 얘기했다는 걸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설명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의사가 뭘 아냐며 우리 때는 아파도 이랬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 더 말씀드리려 하자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우진이가 대기업 상무로 얼마나 바쁜데 집에서 이것도 못해주면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배추가 도착할 거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손톱 주변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담그면 얼마나 아플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지금은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250포기가 뭐 그리 많냐며 혼자서 300포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둘이 하는 건데 뭘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둘이냐고 되물었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며 자기가 도와줄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생각이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추 배달이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250포기 맞냐고 물으며 커다란 상자들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옮기라고 빨리 하라고 명령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자 하나를 들어올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벼웠을 텐데 지금은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느리냐며 빨리 좀 하라고 하셨고 저는 죄송하다며 조금만 천천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천천히는 무슨 천천히냐며 오늘 안에 다 절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1시간 20분이 넘게 걸려서 모든 배추를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히 젖었고 숨이 가빠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쉬지 말고 대야 가져오라고 소금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깐만 쉬어도 되냐고 여쭤봤지만 뭘 쉬냐며 이제 막 시작인데 뭘 쉬냐고 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4일 동안 우진 없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서윤아 빨리 안 움직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간다고 대답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250포기의 배추가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4일간의 지옥 말입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놓인 커다란 플라스틱 대야 3개를 가리키며 여기에 배추를 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금물을 만들라고 하셨고 저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물을 날랐습니다. 한 대야에 물 20리터씩 담아야 했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도와주신다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금을 푸는데 손이 따끔거렸습니다. 갈라진 손톱 주변으로 소금물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아하고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들어 소금을 뿌리고 대야에 담갔습니다. 첫 번째 대야에 50포기를 담는 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느리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다 하냐고 혀를 찼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겨우 150포기를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안에 250포기 다 절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저녁은 드셔야 하지 않냐고 여쭤봤지만 시어머니는 밥 먹을 시간에 일이나 더 하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속은 계속 메스꺼웠습니다.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서 부엌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셨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 한다고 했더니 5분 안에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에 우진이가 아침에 만들어둔 샌드위치가 있었지만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거든요.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시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7분 걸렸다고 하시면서 5분이라고 했는데 왜 7분이 걸리냐고 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250포기를 모두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고 손은 부어서 주먹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뭔 소리냐며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배추를 3번 뒤집어야 한다고 이 시간마다 한 번씩 나와서 뒤집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시간마다 배추를 뒤집는다는 건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로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힘들어도 해야 한다고 배추가 제대로 절여지지 않으면 김치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진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손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확인하러 올 것 같았거든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11월 말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반팔 티셔츠를 입은 제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야 속 배추들을 하나하나 뒤집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하면서 아팠습니다. 30분이 걸려서 250포기를 모두 뒤집었습니다. 새벽 1시 알람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고 온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중간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마당까지 갔습니다. 또다시 찬물에 손을 담가 배추를 뒤집었습니다. 이번에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15층 시어머니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배추를 뒤집는데 손에서 뭔가 미끈한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피었습니다. 손톱 주변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계셨으니까요. 새벽 5시 마지막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침대가 아니라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거실까지 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팔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배추 안 뒤집었냐고 지금 몇 시인 줄 아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지금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추 씻어서 양념 버무려야 한다고 아침 먹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앞으로 3일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간신히 세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 밑은 시퍼렇게 멍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배수구에 한 움큼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3개월째부터 탈모가 심해져서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집에서까지 쓸 힘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일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가니 배추에서 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배추를 하나하나 씻어야 한다고 250폭이 전부 흐르는 물에 3번씩 헹궈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호스를 들고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 수돗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담그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제 터진 상처에 찬물이 스며들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배추 한 포기를 씻는데 3분 정도 걸렸습니다. 250폭이면 750분 12시간 30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손가락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찬물에 너무 오래 담그고 있어서 손이 새하얗게 변했고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손톱 주변에서는 계속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물에 씻겨 내려가서 배추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배추에 피 묻히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상처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배추만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옆집 박순이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 서윤 씨 손 좀 봐요. 피가 나잖아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가 김장 도와주겠다고 해서요. 효부라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는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몸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너무 싫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됐을 때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앉아서 배추를 씻고 있었는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잠깐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아직 100포기도 안 했는데 뭘 쉬냐고 하셨습니다. 점심때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은 몇 시에 먹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배추 다 씻고 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배추를 다 씻으려면 저녁 때나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지났을 때 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단 쪽으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신물만 나왔습니다.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했어, 임신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암치료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암치료가 뭐 대수냐며 요즘 암은 감기처럼 치료한다고 하시면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말대꾸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 때 옆집 박순이 아주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김밥을 들고 계셨습니다. 서윤 씨 아침부터 일하시는 거 봤는데 점심 드셨어요? 제가 김밥 좀 싸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실 것 없는데 우리 며느리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세요라며 김밥을 제 옆에 놓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순이 아주머니가 가신 후에 저더러 이웃들 앞에서 굶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라고 체면이 깎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밥을 한 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토했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아까운 줄 모르냐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 때 제 가발이 벗겨졌습니다. 배추를 씻다가 물이 튀면서 가발이 젖었고 무거워져서 흘러내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는 기겁을 하셨습니다. 머리가 왜 그래 귀신같이 생겼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꼴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웃들이 보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가발을 주워 다시 썼습니다. 젖은 가발이 머리에 달라붙어서 더 불편했지만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겨우 200포기를 씻었습니다. 50포기가 남았습니다. 손은 이제 제 손 같지 않았습니다. 부어서 2배는 커 보였고 손가락 마디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3개가 반쯤 들떠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안에 양념까지 다 버무려야 한다고 서두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했습니다. 배추 씻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양념까지 만들고 버무려야 한다니요.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치를 완성해야 한다는 집념만 가득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 마지막 배추를 씻었을 때 저는 그대로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앉아있냐며 빨리 양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부엌에 고춧가루 20kg, 마늘 5kg, 생강 2kg, 새우젓 3kg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다 갈아서 양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아파서 휴대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다가 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 전화냐고 물으셨고 저는 우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 다 끝나고 전화하라고 지금은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재료들을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고춧가루 20kg, 마늘 5kg, 생강 2kg, 새우젓 3kg, 멸치 액젓 2리터, 설탕 3kg, 찹쌀풀 5리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늘부터 다 까서 믹서기에 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늘 한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마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까야 하는데 손톱 3개가 거의 떨어질 지경이라 조금만 힘을 줘도 아팠습니다. 한쪽을 까는데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5kg이면 대략 500쪽 정도였습니다. 500분이면 8시간 20분이었습니다. 이 계산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우냐고 울 시간에 일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마늘을 까다가 손톱이 뒤로 젖혀지면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겁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습니다. 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하냐고 빨리 안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톱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휴지로 감싸고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밴드를 붙이면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밴드 붙이면 양념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휴지로만 감으라고 하셨습니다. 휴지를 손가락에 감고 마늘을 계속 까는데 휴지가 금방 피로 젖었습니다. 갈아야 했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그냥 까았습니다. 피 묻은 마늘은 따로 분류해서 나중에 씻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늘을 다 까았습니다. 500쪽이 넘는 마늘을 이 시간에 까다니 저도 놀라웠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더 빨리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믹서기에 갈라고 하셨습니다. 믹서기에 마늘을 넣고 물을 조금 붓고 갈았습니다. 엄청난 소음이 났지만 아파트 주민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늘을 다 갈았을 때 시각은 자정을 넘긴 12시 40분이었습니다. 이제 생강을 갈아야 했습니다. 생강 2kg을 씻어서 믹서기에 넣었습니다. 생강 갈 때 나는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물이 났습니다. 재채기가 나왔고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저분하게 왜 그러냐며 휴지로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1시 30분 생강까지 다 갈았습니다. 이제 찹쌀풀을 쑤어야 했습니다. 찹쌀가루 1kg에 물 5리터를 넣고 끓이는데 계속 저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어주지 않으면 눌어붙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 냄비에 찹쌀가루와 물을 넣고 불을 켰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저었습니다.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깨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분쯤 저었을 때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쉬려고 주걱을 놓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왜 손을 놓냐, 눌어붙으면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팔이 너무 아프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계속 저으라고 하셨습니다. 30분을 더 저었을 때 찹쌀풀이 완성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을 보시더니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을 섞으라고 하셨습니다. 커다란 양념 대야에 고춧가루 20kg을 먼저 넣었습니다. 빨간 가루가 공중에 날려서 기침이 났습니다. 그 다음 간 마늘간, 생강, 새우젓, 멸치 액젓, 설탕, 찹쌀풀을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손으로 섞으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장갑을 끼려고 했더니 장갑 끼면 손맛이 안 난다고 맨손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맨손을 양념 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와 소금기가 손가락 상처에 스며드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불에 댄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손톱 빠진 자리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며 조금 따끔한 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아프다고 장갑만 끼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우리 집 김치는 3대째 맨손으로 버무린 거라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양념을 섞었습니다. 눈물이 양념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양념을 섞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이제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야 했습니다. 250폭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계단을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마당까지 내려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어야 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포기 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250폭이면 1250분 20시간 50분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혼자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둘이 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여쭤봤더니 시어머니는 자기는 감독하는 거라고 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잠깐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마를 만져보시더니 좀 뜨겁긴 하네 하시면서도 감기 기운인가 보다 내일 병원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119 부르면 이웃들이 다 알게 된다고 창피하다고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치 다 버무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제 건강보다 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니, 제 건강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냥 김치 만드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 40포기를 버무렸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배추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고 계셨습니다.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119부를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19를 부르면 우진이가 알게 될 것이고 우진이가 출장에서 돌아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진이의 출장은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중국법인 설립건으로 1년 넘게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제 때문에 그 일이 망쳐져서는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고 일어나서 김치나 마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양념을 바르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아직 210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박순이 아주머니가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마당을 보셨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윤 씨 괜찮으세요? 밤새 일하신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게 재밌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겠다고 해서요라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배추만 버무렸습니다. 오전 8시가 넘어서 박순이 아주머니가 출근하시면서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진이한테 문자를 보내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배추만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감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들고 양념을 바르고 통에 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 때 제 오른손 검지손가락 손톱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피가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휴지로 감쌌습니다. 계속 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부라고 김장 250포기를 혼자 다 하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마지막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250포기가 모두 김치통에 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라고 대야 씻고 마당 청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일어나 하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저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마당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11월 말치고는 따뜻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여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혼자 집에 올라가라고 자기는 김치통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17층까지 올라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3번이나 틀렸습니다. 4번째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침대까지 갈 힘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싶었지만 휴대폰이 소파 위에 있었고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과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깼다가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초인종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 씨 계세요? 저예요. 박순희예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아주머니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현관문까지 3m 정도였지만 10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희 아주머니가 저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서윤 씨 이게 무슨 꼴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모습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거울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빠진 상태로 엉망이었습니다. 손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톱 3개가 없었습니다. 박순희 아주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눕혔습니다. 119 불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순희 아주머니는 화가 나신 표정으로 이게 말이 되냐며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서 아주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들으시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박순희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그럼 남편한테라도 연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진이가 중국 출장 중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목숨이 중요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우진이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일만 더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순희 아주머니는 3일을 어떻게 버티냐며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좀 쉬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다가 알았다며 일단 응급처치라도 하자고 하셨습니다. 약국 가서 소독약이랑 붕대 사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문 잠그지 말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20분쯤 지나서 박순희 아주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큰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소독약 붕대 연고 해열제 링거 같은 영양제를 사오셨습니다. 제 손을 소독하면서 아주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톱 빠진 자리를 소독할 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붕대를 감아주시면서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러는 거냐고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박순희 아주머니는 해열제를 먹이시고 영양제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시어머니 오시면 아주머니가 맡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건지 너무 서러워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꼭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이건 아니라고 남편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약을 먹어서인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진이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7통이었습니다. 문자도 5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전화 좀 해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우진이가 눈치챌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썼습니다. 우진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사랑해 곧 돌아갈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박순이 아주머니가 우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모르게 보내신 거였습니다. 나중에 우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낮에 찍으신 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면서 사모님을 빨리 구해야 한다고 당장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진이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전세기를 수배했습니다. 중국에서 인천까지 5시간이면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배추를 씻는 꿈이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배추를 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빨리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여전히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도 김치통 정리해야 한다고 마당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비밀번호를 아시니까 마음대로 여실 수 있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김치통을 김치 냉장고에 옮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50폭이면 김치통이 20개가 넘는다고 그걸 냉장고까지 날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을 보여드렸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다며 투덜거리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체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귀신 같았습니다. 가발을 쓰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당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김치통들을 가리키며 이거 다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왕복 10분 거리였습니다. 20통이면 200분 3시간 20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15kg은 좋게 됐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김치통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으로는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김치 냉장고에 김치통을 넣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두 번째 김치통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김치통을 들 때쯤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붕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네 번째 김치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김치통과 함께 계단 3칸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릎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 김치를 왜 쏟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주웠습니다. 맨손으로 주워서 다시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바닥이 더러웠지만 그냥 담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동네 부인회에 나눠줄 김치였으니까요. 5번째, 6번째, 7번째 김치통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8번째 김치통을 들고 지하 주차장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남편 정우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든 채로 숨을 헐떡이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상인가 싶었습니다. 우진이는 중국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김치통을 제 손에서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진이 품에 안긴 채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진이가 제 손을 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을 봤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모자를 벗겨서 머리를 봤습니다. 우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우진이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공주님 안기로 안아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마당으로 올라오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우진이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진아 언제 왔냐고 출장은 끝났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진이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안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저를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가는 우진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가 자기한테 김장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효부라고 칭찬하셨다고 우진이한테 자랑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우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연달아 쿵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진이가 김치통을 하나씩 들어서 마당 바닥에 엎고 있었습니다. 김치통 20개를 전부 다 엎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마당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250포기의 김치가 순식간에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냐 미쳤냐 그게 얼마짜리 김칠 때 왜 버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우진이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우진이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무서운 표정을요.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이 김치 한 포기 한 포기가 제 아내 피로 만들어진 겁니다. 손톱 3개가 빠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김치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셨지만 우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김치통까지 전부 엎어버렸습니다. 마당이 온통 빨간 김치로 뒤덮였습니다. 우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다시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우진이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이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진이의 진짜 계획이 뭔지는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새벽 6시에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고 손가락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항생제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손톱이 빠진 자리도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진이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겪은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학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대를 당한 겁니까? 링거를 맞으면서 우진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붕대 감지하는 왼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만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처리할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진이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는 15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로 시세가 2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판다고요?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10년 전 우진이가 시어머니 명의로 사들인 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권은 우진이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 문제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해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룸으로 이사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원룸에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진이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여보 당신 손톱 3개 빠졌어. 새벽까지 강제 노동당했어. 이게 너무한 게 아니고 뭐가 너무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우진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통장도 동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매달 드리던 생활비 300만 원도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월 50만 원만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최소 생활비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타시던 그랜저는 우진이 명의였거든요. 저는 그게 과하지 않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과하지 않다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진이가 오라고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15층 아파트 파실 거예요.
다음 주까지 짐 싸서 나가셔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진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이한테 한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학대가 무슨 학대냐며 그냥 김장 좀 도와달라고 한 게 학대냐고 소리쳤습니다. 우진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가 보내신 사진과 동영상을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배추를 씻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배추를 뒤집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시고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제가 동네 부인의 단톡방에 올릴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다들 알게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진이는 그럼 조용히 이사 가시라고 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원룸으로 이사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룸은 너무하지 않냐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울먹이셨습니다. 우진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손톱 3개 빠지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원룸에서 못 사실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좀 말해봐. 우진이한테 너무한다고 말 좀 해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우진이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표정으로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우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우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 아내 학대할 이유는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아파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16제곱미터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 가시는 날 저는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왔고 짐들이 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트럭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을 봤습니다. 손톱이 빠진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대가라고요. 우진이가 약속대로 시어머니 통장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회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했습니다. 월 50만 원으로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동네 부인회에도 나가실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동네 부인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모임에 나오시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영자 씨가 며느리한테 끔찍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요. 박순이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 다들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쑥덕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고립됐습니다.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원룸에 혼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이 휴대폰으로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우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국은 노인이셨으니까요. 우진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동정심 가질 필요 없어. 당신 손 좀 봐. 아직도 손톱 안 자랐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손톱이 아직 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자라려면 6개월은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이 흉터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우진이가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습니다. 옷도 남루해 보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을 또 봤습니다. 손톱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금 모습을 보고도 동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대가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고 의사 선생님은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난소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톱도 거의 다 자랐습니다. 여전히 울퉁불퉁했지만 그래도 손톱은 손톱이었습니다. 가끔 손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250포기의 배추와 피로 물든 손과 새벽 3시의 찬물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우진이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월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진이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괜찮으신가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보면 그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박순이 아주머니를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다행이라고 완치됐다니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머니는 요즘 시어머니를 가끔 본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장 보러 다니시는데 많이 초라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서 쓸쓸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여전히 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챘고 무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안일도 우진이가 절반 이상 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김치는 사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김치를 담그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추만 봐도 손이 떨렸습니다. 고춧가루 냄새만 맡아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우진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걸으면서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계셨습니다. 우진이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가자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우진이가 도와줬습니다. 둘이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15층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는 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우진이 곁에 누웠습니다. 우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지난 1년의 고통이 이제는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자리에 흉터만 남아서 가끔 그날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건강해졌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제 손톱을 봅니다. 울퉁불퉁하게 자란 손톱 3개가 그날을 증명합니다. 250포기의 배추와 손톱이 빠지던 순간과 새벽 3시의 찬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우진이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사십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고립되어 계십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며느리를 학대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